안녕하십니까. 국가공인 한국 실용글쓰기 검정 시험과 그 주요 내용을 강의할 장건태입니다. 먼저 국가공인 한국 실용글쓰기 검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실용글쓰기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용글쓰기란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한국 실용글쓰기 검정은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느냐면요. 먼저 목적은 자격기본법 제19조 국어사용 능력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직무 능력 향상과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데 이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격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직무 능력과 국어기본법 제14조 공공기관 등의 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한다는 직무 능력, 국어 사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 실용글쓰기 검정의 우대는 자격기본법 제23조, 그리고 제30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지방공무원법 제34조에 따라서 가점 내지는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한 우대 내지는 가점 반영 기관은요. 경찰청, 포스코,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그리고 EBS, 그다음 소방방재청, 물론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승진의 가산점 또 내지는 우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국전력 등과 같은 주요한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시험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은 총 10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1교시와 2교시 각각 90분씩 진행이 되는데요. 1교시에는 객관식 50문항 40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5문항 100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2교시는 주관식 5문항 50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평가 등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등급은 1급, 2급, 그 다음에 준 2급, 준 3급이 아니라 준 2급입니다. 준 2급, 3급, 그리고 준 3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급에서부터 준 3급까지가 공인 자격증이 발행이 되는 그런 등급이 되겠고요. 각각 등급의 점수를 알아보면요. 1000점 만점에서 1급은 870점 이상, 2급은 790점 이상, 준 2급은 710점 이상, 3급은 630점 이상, 준 3급은 55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험의 영역은 전체적으로 크게 두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목은 4과목으로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시험의 편의상 이렇게 2개의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글쓰기 일반, 언어 논리와 요약하기, 직업윤리와 조직 이해, 업무 이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인관계와 리더십, 갈등 관리와 고객 서비스, 자원 관리, 자료 해석과 활용,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초 직무 능력은 NCS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 기초 능력과 내용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 글쓰기 실제에는요. 문서, 그 다음에 입사문서, 기관서와 품위서,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사회제안서, 프레젠테이션, 홍보, 광고, 거래 및 계약, 그리고 기술문서 등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지금 이 시험 영역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글쓰기 일반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글쓰기 일반엔 계획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등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계획하기에는 글쓰기의 상황, 대상을 분석하는 내용, 그리고 계획하기에는 주제나 제목,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 구성 및 개요 짜기 등의 시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현하기에는
글쓰기 단계로서 처음 쓰기, 중간 쓰기, 마무리 쓰기와 같은 각 과정과 단계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고요. 고초쓰기에서는 틀리기 쉬운 어휘나 문장, 혼용하기 쉬운 단어들, 잘못 쓰기 쉬운 어휘들, 그 다음에 문장의 모순 등을 주로 출제하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글쓰기 일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 실용글쓰기 검정은 말하기와 글쓰기의 차이점에 강조를 두고 주로 글쓰기의 어떤 성격, 특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가끔 보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발화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글쓰기는 화자와 청자가 아닌 필자와 독자 그리고 발화 상황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말하기가 상대와 즉시 피드백이 가능하다면 글쓰기는 주로 작가 또는 필자의 일방적 독백과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요. 말하기는 말을 생략하거나 도치해도 의미가 상통하는 반면에 글쓰기는 그렇지가 않겠죠. 아울러서 글쓰기에서는 어문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독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에는 단어나 단문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글쓰기는 완결된 문장과 논리적 연결성을 갖추어야만 의미가 정확히 상통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하기는 절차나 어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글쓰기는 오자나 탈자, 비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글쓰기의 과정은 잘 아시다시피 계획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주로 계획하기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주로 주제 및 제목을 설정하는 영역, 그 다음 구성 및 개요를 작성하는 영역에서 주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보여지고요. 표현하기에서는 글쓰기, 처음, 중간, 마무리까지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쓰기 단계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주제문 작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개의 경우 주제문의 경우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 즉 평서문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문문이나 선택적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은 주제문으로서 적합하지 않네요. 예를 든다면 사람의 귀는 소음에 대하여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하는 형태의 의문문으로 주제문을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완전한 형태의 평서문으로 바꾼다면 소음공해는 인간의 청각 기능에 큰 장애를 가져오므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와 같이 완벽한 평서문이면서 의미가, 즉 주제, 목적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형태의 완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명료한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모호한 표현, 비유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밀림은 지구의 폐이다라와 같이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보다는 아마존의 밀림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산소의 절대량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와 같이 아마존 밀림의 역할, 그 다음에 그 기능과 의의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형태가 주제문으로서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필자의 관점, 태도, 주장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한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 산업 발전은 바람직하지만 가계 지출을 증대시키므로 과소비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주제문보다는 외식 산업의 발전은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구매력을 높여 경제에 도움이 된다와 같이 모순 없는 형태의 문장이 의미가 주제문으로서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목 정하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제목을 정할 때 자신에게 가장 인상이 깊은 구절이나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구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보다는 제목을 정할 때에는 첫 번째는 글의 주제를 함축하거나 글 전체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글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례, 여러 사례 중에서도 주제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목을 정하던가, 또는 글의 내용에 관련된 유추적인 표현도 주제문으로서 제목으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료 수집과 선택입니다. 자료 이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소재와 제재가 되겠는데요. 소재는 주제 형성의 바탕이 되는 대상이 되겠고, 제재는 그러한 소재들 속에서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소재를 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재나 제재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확한 통계나 실험 데이터, 표준화된 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도 주제나 소재를 선택해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재의 기본적인 조건은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이면서 확실한 것, 그리고 주제를 딥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일 것, 아울러서 사실과 의견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제재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성 및 개요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글쓰기의 처음, 주로 글쓰는 동기와 의도, 또는 문제 현황과 실태, 또는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처음 단계라면, 중간 부분에서는 자신의 견해 또는 문제 해결의 정당성의 논거를 증명한 그런 내용이 전개되겠죠. 대표적으로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 문제 해결과 영향, 그리고 분석, 예측 등이 중간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본론을 요약하고 강조, 보완하거나 또는 전망,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형태가 글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요는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용 글쓰기에서는 주로 문장 개요로 10번 문제와 같은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화제 개요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절식으로 짧게 서론, 본론, 결론 등의 주로 키워드 중심으로 계절식으로 작성한 것을 화제 개요라고 하고요. 문장 개요는 그러한 키워드를 풀어서 문장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문장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쳐쓰기가 되겠습니다. 대개 고쳐쓰기는 먼저 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단락, 문단, 문장, 단어 순으로 고쳐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 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사소통이란 언어 기호를 활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인간 활동이다. 의사소통 행위를 떠올릴 때 흔히 말하기와 듣기만을 생각하지만 읽기와 쓰기 등 문자를 활용한 의사 전달 행위 역시 의사소통 행위이다. 문자를 활용한 의사소통 행위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의사교환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의사소통으로 확장된다. 즉, 인쇄매체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은 말보다 글에 의존하기 때문에 복제 가능성, 영속성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제시문의 내용은 말하기와 쓰기를 비교한 행털에서의 의사소통,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글쓰기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조할 때 좋은 글의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구성에 논리적이고 치밀해야 한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쓰기는 완벽한 형태의 문장과 논리적 구조를 갖춰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논지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3번, 의견, 정보, 지식 등 내용이 가치 있고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번, 사회적 확대를 위해 개인의 주관이 드러나지 않는 객관적인 글을 써야 한다. 5번, 표현이 간결하고 어휘가 분명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자,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맞는 것 같습니다만
보기에 제시된 제시문의 형태로 본다면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확대를 위해 개인의 주관이 드러나지 않는 객관적인 글을 써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의미 확대를 위해서 개인의 주장이나 견해가 확장되고 펼쳐지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 확장도 있기 때문에 굳이 100%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문자, 즉 글을 활용한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1번에 일방적이고 독백적이지만 상대와 즉시 피드백이 가능하다. 여기서 즉시 피드백이 가능한 건 말하기 방식이 되겠죠. 완전한 문장과 논리적 연결을 필요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의사소통할 때는 완전한 문장과 논리적 연결을 갖추어야만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필자의 상황을 몰라도 단어나 단문만으로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단어나 단문만으로는 글쓰기를 통해서 의미가 정확히 다 전달되기가 어렵죠. 4번 의사소통의 속도가 빠르고 간편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글쓰기는 의사소통의 속도가 느린 특징을 갖고 있죠. 5번에 이모티콘, 문장 부호, 비속어 등으로 새로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한 5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형태의 의미를 구성하는 의사소통, 즉 글쓰기라고 보긴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쓰기 위해 글쓴이가 수집한 자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은 기준금리 41개월 만에 하락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를 내렸다. 금리 인하는 2014년 2월 0.5포인트를 내린 이후 41개월 만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가 오를 수 있다. 또 기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라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글쓴이가 수집한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통계 자료. 참고적으로 지금 보기에는 금리가 인하됐을 때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내용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에 기존 금리를 연 3.25%에서 연 3%로 인하하였다는 보도자료. 3번에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 신규 대출이 늘어난다는 통계자료. 4번 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자의 금리가 내려간다는 자료. 5번 기준금리를 결정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 자료. 자, 이 중에서 이 글을 쓰기 위해 수립한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에 이제 글의 제목을 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글의 내용은 이렇죠. 특허청은 민간의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이 정제된 특허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손쉽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허 분석 평가 시스템의 특허 평가 요소 데이터를 21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 분석 평가 시스템은 사용자가 특허 번호 또는 권리자 명만을 입력하면 해당 특허의 질적 수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2010년 첫 서비스가 제공된 이래 올해 10월까지 모두 214개 기업, 기관에서 50만여 건에 이르는 서비스를 지원받는 등 특허 유지 관리를 비롯하여 기술 거래, 연구 개발, 질적 평가, 지식재산, 금융, 지원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었다. 자, 이 한 달락만 보더라도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파악할 수 있죠. 1번에 특허 평가 데이터 전면 민간 개방. 이 가장 적절한 그런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고쳐쓰기 내용인데요. 다음 밑줄 친 기억의 방법으로 쓴 보고서 제목으로 알맞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생략한다면 기억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목으로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가 요구하는 1번에 연수 보고서 하면 어떤 연수인지 구체적이지 않죠. 이번에 배성 지원에 관한 배성 청구 보고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요. 3번에 신바람 나는 영업 연수에 참가 보고
제목이 좀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에 지금 보기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원자재 구매를 위한 중국의 수도 북경 출장 보고. 자, 출장 보고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 출장 보고 하는데 원자재 구매는 목적이 되겠죠. 상당히 좀 제목이 길어지고 그런 단점이 있고요. 5번은 말 그대로 제목으로 쓰기에는 매우 긴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2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 구조와 요약하기 부분인데요. 주로 우리말 구조에서는 문장의 확장, 이어지는 문장과 아는 문장 등을 구별한다던가 또는 정확한 문단 표기가 주로 시험에 출제되고요. 언어 논리보다는 요약하기 부분에서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약하기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문은 사실은 글 또는 책의 저자가 제시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압축하여 읽은 사람, 즉 독자가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글을 요약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글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고 각 문단의 주제를 파악한 다음 각 문단의 중심 문장 또는 핵심 어구를 파악하고 글의 핵심을 연결해서 재구조화하는 그런 형태가 그런 과정이 요약하기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약하기의 일반적인 원칙은 선택과 삭제, 즉 핵심 내용만 빼고 나머지를 주로 다 삭제하는 그런 경향 그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반화입니다. 즉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제문을 추출한다. 그래서 주제문을 찾거나 글 전체 문맥에서 주제가 무엇인지 추리해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재조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요약문 작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 상당수의 여성에게 남성과는 달리 심각한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경력 단절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성에게 경력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이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 보기의 내용은 한번 쭉 읽어도 그 주제가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이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녀 때문에 많은 직장 여성들이 직장을 이탈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으면 아울러서 주제를 하나 찾고 그 주제에 따라서 글을 재구조한 요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시절 절대 부족으로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와 같은 형태의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한 그런 문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우 긴 글인데요. 역시 이제 법원 판결문이라서 의미가 정확한 반면 의외로 문장이 길어서 상당히 요약하기 어려운 글입니다. 한번 살펴보고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력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제해하는 쟁의 행위로서의 파업, 또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를 중단하는 실력 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또 내지는 집단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지금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하는 위력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없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갖고 있는 파업 또 내지는 쟁의권이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쟁의 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용자가 예측 또 내지는 경영활동을 지속하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처럼 이렇게 파업 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판결문의 중심적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쟁의 행위로서 파업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시기, 전격적인 파업, 이로 인한 사업 운영의 혼란 내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면 아울러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혼란될 수 있다면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는 위력, 즉 업무방해죄에 성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문장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요. 쟁의 행위로서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을 하여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할 경우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는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간명하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실용글씨 검정 소개와 주요한 문제 유형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